네, 그럼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 작가가 되고 싶은 분 있으세요? 나 작가가 되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면 채팅창에다 올려주셔도 좋고. 네, 최연우님 손 드셨고, 전수민님 손 드셨고. 또 있어요? 네, 어쨌든 2명 이상은 확실히 있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굉장히 기쁘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먼저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여러분 나이에, 나 작가가 돼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작가가 된 케이스가 아니에요. 아주 먼 길을 돌아서 작가가 됐습니다. 심리학도 했다가 KBS 아나운서도 했다가 또 MBA를 하고 경영 컨설턴트도 했다가 그리고 이제 작가가 됐거든요. 네, 손든 참가자가 더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먼 길을 돌아왔기 때문에 후회했을까요? 나는 왜 빨리 작가가 되지 않고 이렇게 먼 길을 돌아왔을까? 어땠냐면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게 작가로서 생활하고 또 활동하기에 굉장한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도 사실은 제가 작가라는 것만으로 또 궁금해서 신청을 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은 왜 아나운서도 했다가 경영 컨설턴트도 했다가 그러다 작가가 됐지? 이런 게 아마 궁금해서 신청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한테 제가 누구보다도 고민하고 방황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여러분, 아까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 혹시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박동빈 학생 그 음소거 꺼주시고요. 스피커 켜고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문학 작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소설, 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설가나 수필가 수필 써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가 나중에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따로 연락해서 물어보세요. 또 혹시 나 작가가 되고 싶다는 친구 있으세요? 그럼 김준성 학생 얘기해 볼래요? 네. 스피커 켜고 얘기해 보세요. 이게 저는 소설가나 좀 스토리 작가 쪽에 좀 관심이 좀 있어요. 그렇구나. 소설가. 그러니까 이야기 만드는 걸 좋아하는 거구나.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그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스토리나 이런 거를 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감격했어요. 일단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작가도 여러 가지로 그 의미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정의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가다 이렇게 말할 때는 좁은 의미로 쓸 때는 이렇게 문학 작가를 말해요. 시인, 소설가, 수필가, 그리고 평론가까지 보통 우리가 등단을 통해서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문학 작가들을 보통 말하고 조금 범위를 넓히면 이제 방송 작가, 뭐 드라마, 쇼, 다큐멘터리 아니면 시나리오 작가, 극 작가 이런 작가들까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만화나 게임이 굉장히 또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 작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약간 구분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작가라는 말이 있고 저자라는 말이 있는데 작가와 저자가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아세요? 사실 굉장히 혼용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단어예요. 사실 작가라는 말은 그 글을 가지고 글을 소재로 창작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지금 말했던 뭐 시인이나 소설가 이런 사람들이 다 작가죠. 그다음에 저자라는 사람은 출간을 한 사람, 그러니까 출간을 한 책을 그 책을 쓴 사람을 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책을 출간하면 그게 내 저서가 되고 그 저서를 쓴 사람을 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작가가 아니고 그냥 저자일 뿐인데도 사람들이 책 한 권만 내면 작가님, 작가님 이렇게 부르고 또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작가님, 작가님하고 책 한 권 내고 그런 소리를 듣는 분들을 봤는데 그냥 저자일 뿐인데도 작가님, 작가님 하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잘 보면 이미 막 어떤 기업의 CEO인 분도 계시고 아니면 교수라든지 그 자신의 직업 자체도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직업인데도 작가라고 불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작가의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겠죠. 작가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지식인이겠구나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고 인정받는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가라고 불리는 걸 좋아하는 거죠. 이걸 보면은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해온 건데요. 여기서 그 권력이나 전문성을 가진 직업군의 하나로 이렇게 직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 책에서 이 부분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이럴 때 나 백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쓰죠. 나 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는 백이 있니?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단어를 쓸 때 그 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백이 있다고 할 때 요런 사람들을 알면 나는 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 여기 이런 뭐 법조인도 모르고 언론인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럼 나는 백이 없구나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백이라고 말하는 그 직업군에 해당하는 직업 중에 소설가, 화가 이렇게 예술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청을 하고 윤소희 작가가 도대체 누구야? 이러면서 네이버 검색해 보신 분 있으세요? 나 진짜 해봤다 손. 아니면 지금 막 스마트폰 보셔도 되고 윤소희 이렇게 그냥 써보세요. 그럼 누가 나오나? 아주 예쁜 누나들이 또 언니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이름을 윤소희라고 딱 지어주셨는데 굉장히 제가 감사하고 있어요. 항상 예쁜 언니 누나들하고 같이 나와요. 물론 제가 훨씬 누나하고 언니지만 네, 같이 나오는데 거기 그 직업들을 쭉 보면 제가 보통 많이 검색될 때는 두 번째 또는 이제 네 번째 그 2등에서 4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나오는 분들 잘 보면 탤런트도 있고 영화 배우도 있고 연극 배우도 있고 뮤지컬 배우 뭐 비올라 연주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작가.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이버 그 인물 검색에서 분류될 때 문화예술인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예술인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뭐 경영자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전문성을 가진 직업으로 인정받는 그런 가치 있는 직업으로 인정받는 직업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왜 부모님한테 치명적인 타격을 주면 땡땡을 해라 할 때 예술이 들어있었잖아요. 문화예술인 되는 게 왜 싫을까? 물론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친근해지고 또 훨씬 더 부모님들이 많이 서포트를 해주시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가 막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셔가지고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직업을 갖기 원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싫어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벌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가라고 하면 누가 월급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 회사에 들어가서 매달 월급을 주는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그럼 작가의 주된 수입원은 뭘까요? 궁금하시죠? 특히 이제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은 궁금할 것 같은데 수입원이 뭐냐면 책을 출간하고 나면 그 책이 한 권씩 팔릴 때마다 인세라는 걸 받습니다. 인세가 얼마인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책값의 대략 10% 정도예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받는 잘 나가는 작가는 13%, 뭐 12% 정도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나 처음 써보는 작가예요. 이러면은 출판사에서 막 6%, 7% 이렇게 깎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10,000원짜리 책을 한 권 팔면 작가한테 1,000원 정도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책을 몇 권을 팔아도 1,000권을 팔아도 100만 원 정도 버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막 옛날 어른들 책을 많이 읽었던 시절에는 일쇄라는 건 처음 인쇄가 들어가는 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한 번에 찍어내는 책의 부수, 권수를 말하는데 예전에 한참 잘 나갈 때는 1만 부, 2만 부씩 찍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00부 이상 나가면 엄청난 베스트셀러고 일세가 보통 어떻게 찍냐면 1,000부에서 아주 잘 나가는 작가들도 3,000부 정도밖에 못 찍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출간되어서 나오는 책 중에 90% 이상이 일쇄를 다 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000권이나 2,000권을 찍었는데 그걸 다 팔지 못한다는 거예요. 90% 이상의 책은. 그리고 대부분 팔리는 책들은
탑 랭킹에 있는 아주 베스트셀러 소수의 책들 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가들은 그 인세를 가지고 먹고 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거죠. 특히 책이라는 게 막 뚝딱뚝딱 한 달에 한 권씩 막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작가들을 이렇게 보시면 물론 다작하는 작가들은 1년에 한 권 정도도 되지만 막 명년에 한 권 이렇게 내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 훨씬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인세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일세를 다 못 판다. 이러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제가 이제 조사한 것 중에 2014년에 이제 그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 예술 분야에 있는 분들을 그 연평균 소득을 조사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정도였을까요? 혹시 찍어서 맞춰볼래요? 준성이 한번 다시 얘기해 볼래요? 1년 동안 작가가 어, 얼마 평균. 평균 그냥 찍으세요. 괜찮아요.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로 버는 것 와, 같아요. 와, 훨씬 더 심하게 말했네. 실제로 아, 214만 원이었어요. 근데 사실 214만 원도 월급이 아니라 월급이라고 해도 사실 약간 적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연간 1년 내내 책을 쓰고 이래서 번 돈이 214만 원이거든요. 한국 돈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같은 예술 분야지만 건축가 같은 경우에는 4,800만 원이었고 만화가는 2천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작가는 200만 원, 214만 원. 그러니까 보통 왜 예술하면 가난하다 또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글쟁이들은 가난하다 하는 게 사실인 겁니다. 아주 뛰어나게 많이 파는 그런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 몇 명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작가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고 대부분이 투잡, 쓰리잡을 띱니다. 그러니까 낮에 다른 일을 하고 밤에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좀 그래도 작가랑 비슷하게 글 쓰는 일 쪽, 뭐 기자라든지 아니면 출판사 편집인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직업으로 먹고 살 걸 벌면서 그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심지어 여기 이 제가 인용한 글을 보면 소설을 써야겠다면 써라. 하지만 돈을 버는 건 우연한 사고라고 생각하라. 보상은 쓰는 것 자체에서 얻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혹시 펄벅 아세요? 펄벅, 돼지라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중국을 배경으로 해서 중국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인데 펄벅이란 사람은 미국인 여성이에요. 중국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중국 배경을 썼는데 이 돼지를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탔거든요. 미국 여성 작가로서는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탄 작가인데 노벨 문학상을 탄 작가조차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건 정말 우연한 사고다. 어쩌다 잘 풀리면은 돈을 버는 거지만 보상은 돈에서 찾으면 절대로 글을 쓸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못 버는 게 아니라 더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하라고 하는 건지 말라고 하는 건지. 그 부고란에 이제 유명인들 죽거나 하면 이제 부고라는 게 신문에 뜨는데 그 부고란에 나오는 직업별 수명을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1위 직업이 뭔지 아세요? 제일 오래 산 직업? 1위가 종교인이었습니다. 82세인가 3세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꼴찌를 한 직업이 뭐였냐면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어떤 직업이 꼴찌를 했을까요? 제가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작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작가가 꼴찌를 했는데 61세가 남았다는 거예요. 61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부고란에 실린 작가들의 수명을 평균을 내봤더니 61세더라. 그러니까 1위의 직업이랑 봤을 때 20년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수명, 아주 짧은 수명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작가라는 직업은 지식인으로 굉장히 인정받고 또 나름의 그런 전문적인 직업이고 하지만 돈을 벌는 목적으로는 좋은 직업은 아니다. 그리고 또 건강에도 사실은 좋은 직업이 아닐 수 있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작가가 되고 싶은 건 왜일까요? 그래도 작가가 되고 싶은 친구들도 지금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배고픈데도 열심히 글을 써서 계속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작가마다 다 다른 각자만의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답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텐데 그럼에도 제가 작가가 되고 싶은 건 뻔하지 않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직업을 해도 그 일상을 사는 건 사실 매일매일 똑같거든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서 밥 먹고 뭐 이런 게 사람들마다 다 뭐 병원 의사라면 병원에 가서 아침에 출근해서 환자 보고 점심 먹고 또 환자 보고 또 저녁 때 집에 돌아오고 이런 거 거의 비슷한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건 항상 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작가라는 사람은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 뻔한 일상에서 빛을 찾아내는 사람들이거든요. 말하자면 뻔한 일상에서 숨겨져 있는 보석을 찾아내는 게 그 사람들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하는 일, 매일매일 돌아가는 일상에서 뭐 특별한 게 없을까? 뭔가를 좀 내가 다르게 볼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막 쓸모없는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내고 또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관찰해야 돼요. 똑같은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곳인데 내가 매일매일 가는 곳인데 거기서 뭐 특별한 게 없을까 하고 관찰하고 또 그다음에 사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도출해 내려면 계속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 상상을 더하죠. 아, 이런 게 이렇다면 어떨까 하면서 상상을 덧붙이고 그러면서 작품이 나오고 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실 작가는 글을 쓰고 있을 때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글을 안 쓰고 있을 때도 걸어 다닐 때, 산책할 때, 밥 먹을 때, 친구 만날 때, 빨래할 때, 이럴 때 모두 사실은 글을 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글을 쓰기 위한 재료를 찾고 또 거기서 어떤 관점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작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작가가 이제 인터뷰한 책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그 열심히 써가지고 소설집을 하나 냈는데 그 은사를 찾아갔던가 아무튼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책을 냈어요 그랬더니 3년 동안 한 권? 이렇게 말해가지고 굉장히 속상했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글을 쓰는 시간 자체는 한 권을 쓰는데 얼마 안 걸리겠죠. 그런데 그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이 들어갔다는 건 생각하고 또 상상하고 관찰하고 이런 모든 시간들이 합쳐져서 글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오늘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볼 때, 뭐, 그냥 그랬지.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사실. 그런 뻔한 답이 아니라 맨날 똑같이 일어나는 그 일상에서도 특별한 걸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관찰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낯설게 보고 또 새로운 걸 찾아내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글을 쓴 지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 10년 사이에 제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여쭤봐 주셨는데 제가 이번 여름에도 아이슬란드를 다녀왔어요. 한 달 동안 제 두 아들을 데리고 중학생인데요, 둘 다. 그래서 두 중학생 아들들을 데리고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게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9년 전부터 두 아이가 유치원 때부터 아빠는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아빠를 두고 엄마인 저랑 애들 둘을 데리고 제가 한 달 여행을 9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그런 용기가 없었는데 이제 글을 쓰고 싶은 마음과 글을 쓰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걸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용기가 생겨서 이제 아이슬란드나 이런 여행도 다녀올 수 있게 되고 제가 사실 음치에 박치인데 밴드를 만들어서 사실 몇 달 전에 제가 지금 베이징에 살고 있는데 저희 동네 앞에서 버스킹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 커피만 마시는 제가 티라는 거, 차가 어떤 건지 또 궁금해서 그거를 알아보다가 차 시음기만 제가 500편 정도를 써서 인터넷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또 소설을 쓰려면 또 소설 쓰고 싶을 때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뭐 네일 아트라든지 아니면 피아노 조율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지경이 계속 넓어지고 계속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가게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은 여기 이제 인용된 문장 한번 보세요. 이만교라는 분은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고 영화화된 그 소설을 쓴 작가 이름이에요. 이만교라는 소설가가 뭐라 그랬냐면 인생은 문장을 만들고 문장은 인생을 만든다. 결국에는 평범한 삶에서 내가 쓸거리를 찾아내서 그걸로 문장을 만들고 그리고 내 삶 자체가 이제 문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바뀌면 여러분의 세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 아닌가요? 작가들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못 벌어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글쓰기를 통해서 뭐 우울증을 치료했다라든지 꿈을 찾았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간증은 여러분이 그냥 유튜브만 찾아보셔도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에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무기라고 썼는데 답이 뻔하죠.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무기가 뭘까요? 또 손 들어보실 분 있어요? 네, 이서정님 스피커 켜고 대답해 주세요. 책이요. 네, 책도 됩니다. 원래 이제 연필이나 뭐 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결국 연필이나 펜을 쓰는 이유가 그 무기를 가지고 내가 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책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인용된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처음 소설을 쓴 동기는 매우 불온하다. 나와 직접 관련이 있든 없든 죽이고 싶은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죽여야 했다. 미운 놈을 처치하고 일생을 피말리면서 살 수 없으니까 펜을 사용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실제로 누구를 죽이면 나는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다른 무기를 사용한 거예요. 무슨 무기? 연필, 펜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김려령이라는 작가입니다. 그 작가가 쓴 소설이 뭐냐면 완득이 혹시 알아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완득이. 아니면 우아한 거짓말이라는 책도 그 소설도 썼는데 그것도 영화화 됐어요. 제가 이 두 권을 얘기하는 이유가 둘 다 청소년 소설이니까 여러분 또래에서 읽을 만한 소설이거든요. 완득이 또 우아한 거짓말. 아니 청소년 소설은 성인 대상 소설하고 달라서 어떤 뭐 폭력이나 이런 것도 쓸 수 없고 굉장히 좀 그 제약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말만 쓸 것 같은 작가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소설을 처음 쓰게 된 이유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데 실제로 죽일 수 없으니까 내가 펜을 들어서 소설 안에서 죽이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백을 찾을 때 무슨 고위 공무원이나 뭐 판사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작가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무서운 무기를 써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찾아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꼭 문학 작가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물리학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물리학자 이름. 아인슈타인은 당연히 알죠. 들어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안다고 말하면서 제일 훌륭한 물리학자가 누구야? 이렇게 말하면 리처드 파인먼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생물학자가 누구야? 그러면 리처드 도킨스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데 실제로 물리학을 전공하고 생물학을 전공한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의 그 과학 업적이 그 분야에서 제일 뛰어난 건 아니라고, 물론 뛰어나지만 제일 뛰어난 거라는 건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들한테 제일 유명하고 또는 제일 위대한 물리학자는 생물학자라고 불릴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연구 논문만 쓴 게 아니라 대중을 상대로 책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알려지고. 그래서 이런 이론이 있구나 또는 이런 게 밝혀졌구나 이런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똑같은 친구들이 만약에 리처드 도킨슨이나 아니면 파인먼의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연구가 막 재밌어. 그러면 어떤 마음을 먹겠어요? 난 나중에 커서 물리학자가 돼야지, 생물학자가 돼서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연구해 봐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 분야에 있어서도. 그래서 굉장히 꼭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펜이라는 무기, 연필이라는 무기, 글을 쓸 수 있다는 이 무기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직업이라는 겁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이제 전업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모든 사람, 오늘 들었던 분들이 이제 한 몇십 명 되는데 몇십 명의 친구들이 모두 다 전업 작가가 될 수는 없고 그리고 되는 걸 제가 바라지도 않아요. 모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강연을 듣는 친구들 한 명 한 명 모두 준성이 또 서정이 유진이 민혁이 다
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전업 작가는 안 돼도 괜찮은데, 뭐 소설가, 수필가 이런 건 안 돼도 괜찮은데, 어떤 분야든 내가 과학자가 되든 의사가 되든 아니면 정말 뭐 트럭 운전사가 되든 뭐 이런 게 되더라도 어떤 직업을 하더라도 상관없이 분야에 관계없이 그 분야에서 나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또는 나의 경험을 활용해서 책을 쓰는 저자가 되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여러분이 또 제 이력 중에 관심 있어 하는 게 KBS 아나운서였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KBS에서 일했던 게 아주 호랑이 담배 필적 시절이에요. 여러분 20세기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다 21세기에 태어나셨죠. 그런데 20세기 말에 정말 그 세기 말쯤에 제가 이제 KBS에 입사해서 그 당시에 뭐 KBS 9시 뉴스 주말 9시 뉴스도 진행하고 그러면 그런 걸 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어땠냐면 회사가 빵빵하면 소위 말해서 KBS 같이 이런 빵빵한 회사에 다니면 든든했어요.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제 회사에 다니면 그 회사 그 목걸이 같은 걸 하잖아요. KBS 사원증, 여기 KBS 뭐 아나운서 윤소희 이렇게 쓰는 그 사진 붙여가지고 쓰는 그런 사원증을 매달고 다니는데 회사 밖으로 나가도 잊어버린 척하면서 차고 나가요. 그리고 막 차에 운전할 때 이렇게 걸어놓고 해요. 왜 그럴까요?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어땠냐면 제가 KBS 아나운서면 식당에 가면 막 아주머니들이 밥값을 안 받아요. 요즘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러고 제가 만약에 교통 무슨 뭐 법규를 조금 뭐 신호 위반 같은 걸 했어요. 그래도 경찰이 봐줘요.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어떤 기관, 단체에 의지해서 그 브랜드의 그 힘에 의해서 제가 엄청나게 누릴 수 있는, 물론 지금은 굉장히 부끄러운 그 젊었을 때 치기 어린 그런 거였는데 그런 경험을 봤을 때 그 당시만 해도 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그걸로 충분했어. 근데 요즘엔 어때요? KBS 프로그램 안 모르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유튜버들 짱이죠. 오히려. 그쵸?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KBS에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하나도 안 중요하고 내 자신이 윤소희라는 나라는 사람이 브랜딩이 돼 있어서 윤소희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나 볼 거야. 내가 유튜브를 하든 뭐 인스타를 하든 볼 거야. 이런 브랜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앞으로도 당분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을 할 때 가장 좋은 수단 중에 아주 유용한 수단 중에 하나가 자기 책을 쓰는 거예요. 자기 책을 출간하면 그만큼 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한두 가지 책,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리스타트라고 해서 그런 책을 쓴 작가가 아니라 저자가 있는데 그분은 4살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집을 나가고 할머니한테 컸어요. 그러다 할머니까지 돌아가시니까 돈은 없고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모텔에 가서 청소해주는 청소원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분 이수진이라는 사람인데 지금은 야놀자라는 숙박업계 제1위 기업의 CEO입니다. 근데 그분이 2015년에 책을 냈는데 이 책을 내고 나서 그 다음 해에 100억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 전에 사실 사업을 몇 번 했는데 다 실패했었거든요. 근데 책을 내고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투자를 받고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소프트뱅크 그 그룹에서 2조 원을 투자받으면서 단번에 그 분야에서 1위 기업의 CEO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작가로 살 필요는 없어요. 전업 작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책을 썼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자기 사업에도 투자를 받고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그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2017년에 이제 첫 번째 책을 출간했는데 그전에는 아무도 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KBS에서 일했거든 이런 얘기를 그냥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책이 딱 출간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책에 보면은 프로필이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 옛날에 KBS에서도 아나운서를 일했네? 그래서 갑자기 제가 그때 북경에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뭐 문화원이나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 연락이 와서 저를 MC로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다시 일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그 일을 그만둔 지가 한참 10년이 훨씬 지난 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막 대통령이 방중했을 때도 그 행사 MC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이 마구마구 연결이 되고 저한테 지금 오늘 강의 요청 받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저기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오고 그다음에 제가 학부를 심리학과를 나왔는데 아 심리학 전문이시군요. 이러면서 또 상담이라든지 또 학교나 학부모나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연이나 상담 요청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니까 여기저기서 나를 불러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설가나 시인 같은 전업 작가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내 책 한 권 정도는 최소한 써서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로 그래서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내 책을 내는 게 아주 쉬워졌어요. 그게 쉬워졌다는 거를 이제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2019년에 한 3년 전이죠. 대한민국 출판사 개수가 몇 개였을까요? 또 한번 손 들고 맞춰볼까요? 제가 이렇게 이름 적어놓은 분들은 나중에 제가 선물 드릴게요. 출판사가 몇 개다 우리나라에 2019년 기준. 네, 또 이선영님. 네, 한 서너 개? 출판사가 서너 개밖에 안 되면 훨씬 많아요. 또 누구 한번 아. 맞춰볼 사람. 네, 2명 손들었, 3명 손들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름 볼게요. 문정환님 한번 답해 보실래요? 대략 진짜 7만 5천 개? 오, 7만 5천 개? 무슨 근거로 말한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5만 개보다 많을 것 같은데 10만 개보다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렇구나. 그럼 혹시 그 당시에 치킨집이 몇 개였는지 혹시 대충 생각해 볼 수 있어요? 80만 개? 아까 생각하기에 치킨집보다는 적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좀 많이 비슷하게 맞췄어요. 6만 2,987개라고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그 당시에 치킨집이 2만 5천 개였어요, 여러분. 80만 개 아니고 2만 5천 개. 그러니까 치킨집보다 몇 배 많은 거예요. 2배 이상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출판사가 많아졌는데 그걸 제가 2018년에 출간된 책에서 그 통계 자료를 봤을 때만 해도 3만 개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2년, 3년 사이에 출판사 개수가 2배가 넘게 확 뛰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줄어들어서 출판 시장은 어려워졌지만 책을 내는 사람은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책을 내서 무슨 책으로 돈 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내 퍼스널 브랜딩을 하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1인 출판사도 있고 굉장히 소규모 출판사, 이름도 우리가 들어서도 무슨 그게 출판사인가 이런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출판사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출판사가 몇 개 안 됐으니까 훨씬 더 예전에는 그러면 그 문턱이 되게 높았겠죠. 한번 출간하려고 그러면 그걸 넘어가려면 투고도 해서 계속 떨어지고 막 이럴 텐데 그런 문턱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작은 출판사랑 또 나한테 맞는 어떤 출판사를 잘 찾으면 그 영역에서 하는 출판사들을 잘 찾으면 얼마든지 출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아주 전문가들, 출판이나 이런 책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아니면 이 사람이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가인지 아닌지 뭐 얼마나 팔았는지 이런 거 정말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은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는지 아닌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얼마든지 우리가 나는 글 잘 못 쓰는데 해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내 분야에서는 내가 꼭 내 책을 갖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라고 여러분한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꼭 책을 내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4차 산업시대에는 글쓰기가 필수래. 왜냐면 우리 자체가 모두가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4차 산업이 아니라도 예전부터 글쓰기는 엄청나게 중요했었어요. 계속.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리처드 파인먼이나 도킨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과학자들도 책을 쓴 사람들이 훨씬 더 파워풀하게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고 일할 수 있다라는 거 얘기했죠. 나는 그냥 일반 회사 들어가서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회사원 될 건데 회사원들이 글쓰기 안 할 것 같죠? 근데 회사원이 하는 일이 뭐냐면 기획안 쓰고 보고서 쓰고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 중 이런 보고가 나오는데 직장인들 중에 보고서와 문서 작성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 응답자가 88.4%, 거의 90%.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글쓰기 때문에 못 살겠어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쓰기 능력이 성공과 관계 있다라고 답한 비율도 77.7%. 거의 80%의 사람들이 글쓰기를 잘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친구들은 저는 그냥 치킨집 할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봐요. 글쓰기 안 필요할 것 같죠? 근데 치킨집 전단지 하나에 거기 문구 하나를 잘 쓰면 치킨이 훨씬 더 많이 팔려요. 근데 그 문구를 잘 못 써가지고 그냥 평범한 문구를 썼다. 그러면 그 많은 25,000개 되는 치킨집 중에 우리 치킨집에 왜 오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거는 나하고 관계없겠지. 난 작가 안 될 거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간에 글을 쓰는 거는 정말 필수다. 필수적인 능력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작가 안 될 거야 이러지 마시고 내가 작가가 되든 작가가 안 되든 상관없이 어느 분야에서 일하든 내가 글쓰기만큼은 두려움 없이 잘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다 그런 거 고민되시죠? 중요하다라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한번 제가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써야 돼요. 아주 형편없는 글, 아주 못 쓴 글도 퇴고하고 고치면 좋은 글이 돼요. 근데 여러분, 안 쓴 글, 존재하지 않는 글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글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못 써도 쓰긴 쓰면 그러면 고치고 수정하고 손보고 다듬고 이러면 좋은 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써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심지어는 닥치고 쓰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냐면 핑계는 많잖아요. 저는 글을 진짜 못 쓰거든요. 저는 타고난 게 없어가지고 잘 못 쓰고 너무 무섭고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렵고 변명은 그건 어른들도 똑같아요. 제가 글쓰기 수업을 10대부터 70대까지 다 가르쳐 봤는데 뭐 70대 할머니도 그렇고 10대가 여러분 같은 10대 분들도 그렇고 다 못한다 그러고 다 심지어 저희 같은 작가들이 만나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제일 잘 써. 나는 정말 타고난 천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는 재능은 부족하다라고 다 얘기해요. 왜냐면 항상 쓰려고 하다 보면 이거밖에 안 되나? 조금 더 잘 썼으면 좋겠는데 이런 욕심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아무리 작가라고 할지라도. 그러다 보니까 항상 두렵고 내 재능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변명거리가 항상 많은데 일단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매일 그래서 제가 글쓰기 수업할 때 숙제를 냈던 게 뭐였냐면 매일 20분만 쓰라는 거예요. 20분. 아무리 바쁜 사람도 아이돌 스타도 20분은 낼 수 있어요. 하루에. 여러분 20분이 없어서 글 못한다 이런 말은 못하죠. 그쵸? 그래서 20분은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분씩만 매일 투자하면 정말 몇 달만 지나면 얼마든지 훌륭한 글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정이 뭐냐면 20분 동안 써야지 하고 앉아 있어 보세요. 20분 지났어. 몇 글자 썼을까요? 어떨 땐 한 글자도 안 쓰고 20분 금방 지나가요. 그만큼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타이머. 시리야 하면서 20분 타이머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20분 타이머를 설정하고 쓰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게 사람이 데드라인이 설정되고 나면 빨리 해야 돼. 20분 안에 뭐라도 써야 돼 하면서 이제 하다 보면 원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뭔가 긴장하고 언제까지 뭘 해야 돼 이런 게 데드라인이 닥치면 막 하게 되죠. 우리도 왜 보통 미루다가 숙제 내일 내야 된다 그러고 거의 마지막 날 내기 전날에는 막 하게 되고 시험 공부 해야지 하다가 미루다가 마지막 때 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실제로 능력이 더 발휘돼요. 왜냐면 집중하고 긴장하면서
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가 타이머를 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막 필 받아가지고 나 20시간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처음부터 무리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지쳐버리면 결국은 오래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짧아도 좋으니까 꾸준하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20분 너무 길다. 그런 사람은 한 줄만 써도 정말 6개월을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한 줄만 쓰면 그 사람은 충분히 훌륭한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중에 이런 글을 썼네? 그리고 막 글 쓰는 게 이제 안 두렵네? 이런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럼 뭘 쓸까요? 당장은 숙제가 나오면 좋지만 이제 그렇게 안 나올 경우에는 내가 본 거, 들은 거, 맛본 거, 느낀 거, 우리가 오감을 사용해서 그날 경험한 걸 그냥 쓰면 돼요. 나 오늘 집에 오늘 올 때 뭐를 봤다. 어떤 사고를 봤다. 뭐 아니면 내가 오늘 엄마가 뭘 해줬는데 뭐 어떤 맛이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쓰면 돼요. 한 줄이라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써도 되고. 근데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진짜 이거밖에 안 되나. 이게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글이지.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지금 글을 몇십 년을 뭐 어쨌든 학교도 다니고 해서 뭐 숙제도 하면서 썼는데 이게 정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한테 보여주기도 민망하다 이런 수준의 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심지어 아주 심하게 쓰레기가 나올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쓰레기가 나와도 계속 써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괜찮다. 일단은 그냥 쭉 쓰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보통 좋은 글을 써야죠. 훌륭한 글을 쓰는 게 중요하지 많이 쓰는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어떤 실험에 대해서 실험 한 가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그 도자기 만드는 거 알죠, 여러분? 작품을 만드는데 두 팀으로 그룹을 나눴어요. 한 그룹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정말 아주 훌륭한 작품, 그러니까 퀄리티에 신경을 써서 딱 한 작품만 만들어라. 그리고 다른 팀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퀄리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양만 많이 만들어. 많이 만들면 이기는 거야. 그런 과제를 줬어요. 근데 결국 그 앞에 첫 번째 팀하고 두 번째 팀하고 작품을 그렇게 해서 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막 퀄리티에 신경을 써가지고 한 개를 열심히 만들고 이쪽은 막 많이 만들고. 근데 진짜 제일 훌륭한 작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요? 짐작이 가시죠? 두 번째 그룹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많이 쓰는 사람을 내가 막 잘 쓰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못 당한다는 거예요. 많이 쓰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나 쓰레기지만 난 매일 썼어. 나 맨날 1학년 같은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글이지만 나는 매일매일 썼어. 이러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글 자체의 질도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라도 잘 써보려고 막 신경은 계속 쓰는데 한 줄도 잘 안 써져. 맨날 이런 사람은 결국에는 거기서 크게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좋은 글 쓰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힘 빼지 말고 그냥 3, 40점 되는 것도 괜찮으니까 양을 많이 쓰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양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질이 따라온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절대로 잘 쓰려고 하지 마라. 보통 글을 쓰면서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읽어보고 실망하니까 이거 정말 아니다. 나는 안 되겠어. 이러면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그래서 처음에는 읽어보지도 말라고 해요. 그냥 읽어보다 보면 자꾸 내가 난 못해 이걸로 빠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지기 때문에 차라리 읽지 말고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얼굴을 좀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이제 좋은 글 쓰는 팁이 사실 여러분 그 좋은 글 쓰기에 대한 강의만 해도 사실은 뭐 몇 시간 또는 뭐 몇 주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좋은 글 쓰는 팁을 막 다 방출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일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뭐냐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또는 신은 디테일에 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글을 쓰려고 그러면 막 추상적인 얘기를 막 쓴다는 거죠. 사랑은 아름답고 뭐 굉장히 뭐 추상적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쓰려고 노력하면 훨씬 더 좋은 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오늘 차를 탔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빨간 BMW를 탔어 뭐 이러든지 누구 차를 빌려 탔어 이러든지 아니면 내가 길 가다가 꽃을 봤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길 가다가 가운데 꽃술은 노랗고 흰색 잎이 있는 개망초를 봤어. 이렇게 쓰면 훨씬 더 그게 이제 살아있는 것 같고 그 그림을 보는 듯이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글이. 그러면 훨씬 더 풍성한 글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에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아까 글을 쓰면서 제가 삶이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꽃에 대해서 쓸 때도 옛날엔 그냥 꽃을 봤어 이렇게 쓰는데 아까 말했듯이 개망초를 알려면 제가 개망초를 처음부터 알진 않았겠죠. 글을 쓰다가 찾아보고 이렇게 생긴 꽃은 뭐라고 부르는 꽃이지? 관심을 갖고 찾아보니까 개망초라는 꽃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고 내 지식이나 이런 것도 늘어나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내 글은 더 좋아지고. 얼마 전에 타계하신 이어령 선생님은 들어봤죠? 한국인의 지성 이어령 선생님. 이어령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뷰를 해서 낸 책을 봤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질문이 너무 커.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어령 선생님은 저보다 훨씬 많이 강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강연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에 Q&A를 받는데 질문을 해보라고 하면 막 너무 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좋은 글은 어떻게 쓰는가? 제가 아까도 왜 좋은 글 쓰기 하면 글쓰기 강의만 몇 시간 몇 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평생을 걸쳐서 그 연구하시고 막 몇 권의 책을 쓰시고 이런 내용을 질문 5분짜리 질문에 뭐 1분짜리 질문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답을 들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더 작게 쪼개서 예를 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에 대해서 써야지 이게 아니라 옆집에 배불뚝이 아저씨, 이웃집 아저씨에 대해서 내가 써봐야겠다. 좀 더 구체적인 한 사람을 찝어서 쓰면 그 사람에 대해서 쓰는 게 결국엔 인간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쓰기도 어렵고 읽는 사람도 이게 뭐야 이러면서 재미도 없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글을 쓸 때는 아주 작은 단위로 돋보기를 딱 들여다보고 훨씬 더 작은 단위로 쪼개서 디테일을 보고 쓰라. 그럼 훨씬 더 풍성한 그런 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낯설게 하기라는 게 있어요. 글쓰기에 아주 중요한 꿀팁 중에 하나인데 낯설게 하기 왜 제가 아까 뻔하잖아요. 사실 작가라 그래서 맨날 특이한 경험을 하겠어요? 특이한 경험을 찾아다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매일매일 특이하게 살진 않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뻔한 일에서 특이한 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모르는 것처럼 뭔가 낯선 것처럼 자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그게 무슨 말이냐면 관점을 달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이런 숙제도 되게 많이 냈는데 그 글쓰기 수업에 오신 분들 중에는 막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엄마 아빠 싫은 사람 있죠. 분명히 손든 분들이 있었는데 저도 사실 엄마 아빠 싫을 때 있어요. 그러면 그 엄마 아빠랑 싸웠었던 때를 써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엄마를 나를 해가지고 1인칭 시점, 엄마를 1인칭 시점으로 해서 그 상황을 써보면 엄마의 느낌이나 엄마가 이랬었겠다 이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확실히 달라요. 내가 내 입장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거랑 엄마가 나한테 막 잔소리를 했을 때 엄마 입장에서 나를 엄마라고 하고서 이렇게 써보면 확실히 그 사람의 관점이나 공감도 할 수 있고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시점이나 관점을 다르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화면을 공유해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통 여러분 예수님 그림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려졌어요. 많은 화가들한테 그려진 소재예요. 특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 그림은 엄청나게 많이 그려지는 소재의 그림인데 잘 보세요. 대부분의 십자가 그림은 뭐냐면 정면샷이에요. 대부분의 화가들은 정면샷을 그렸어요. 앞에서 보는 그 모습. 그런데 지금 이 살바도르 달리가 이 작품을 만들 때 어디서 봤냐면 하늘에서 내려다본다면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전혀 다른 시점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때요? 보통 내가 봤던, 그 전에 봤던 예수님 그림하고 다르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여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 이 작품은 한국 화가예요. 그래서 이 화가가 어떤 상상을 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조선시대에서 태어나셨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상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려본 거죠. 요한복음 8장 내용을 이제 그린 건데, 물론 저는 조선시대에 오셨어도 갓을 쓰고 저런 뭐 양반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건 이제 이 화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작가도 글을 쓸 때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도 글을 쓸 때 뻔하게 남들 하는 방향으로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얘를 위에서 보면 어떨까, 아래서 보면 어떨까, 옆에서 보면 어떨까, 돋보기를 들여다보면 어떨까, 아주 멀리서 보면 어떨까, 이렇게 자꾸 낯설게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낯설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혀 다른 거, 전혀 서로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거를 일부러 충돌시켜가지고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인데 둘 다 아들만 둘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들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중학생인데 한 번도 학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학원도 안 다니고 제가 숙제 검사도 안 하고 성적 가지고 혼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 방학 때 이제 하도 탱자탱자 노니까 제가 숙제를 낼 때가 있는데 무슨 숙제를 내냐면 A4 한 장 글쓰기를 해라 이런 숙제는 가끔 내요. 그래봤자 하루에 A4 한 장 그 정도 줍니다. 근데 한 녀석이 제가 하루는 소재를 뭘 줬냐면 나의 믿음에 대해서 써봐 이렇게 했고 그 다음 날은 바다사자에 대해서 써봐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루가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날 안 써가지고 둘째 날 두 편을 써야 되는데 이 녀석이 생각을 해보니까 두 편을 쓰려니까 너무 귀찮고 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의 믿음과 바다사자를 합쳐가지고 한 편으로 만들어서 썼어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바다사자의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창의적인 글이 된 거죠. 그 누구도 쓸 수 없는 믿음에 대해서 썼는데 그걸 바다사자에 빗대어가지고 썼기 때문에 아주 창의적인 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하고 좀 다른 걸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를 붙여서 같이 써보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절대 쟤랑 쟤는 같이 놀 것 같지 않아. 그런 애들을 같이 붙여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쓰다 보면 창의적인 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도 뇌과학자들도 연구 결과에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 창의적인 생각이 떠올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뇌에서 서로 평소에는 전혀 불꽃이 안 튀던 것들이 연결될 때 반짝하면서 그때 창의적인 생각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연결 안 하고 있던 거를 연결하는 거, 전혀 다른 장르의 책을 읽으면서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창의적인 글을 쓰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뭐 글쓰기 재능 이런 거 다 필요 없는데 작가가 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자질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발가 벗겨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아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부모님이 막 부끄러워서 졸도하게 만드는 작품을 써야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작가고 성공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정말 어떨 때는 부끄러울 내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면 진짜 어떨 때는 내가 옷을 안 입고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내 책을 읽었는데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걸 견딜 수 있는 용기, 두려워하지 않아야지만 비로소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써놓고도 공개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만 보고 끝내고 그냥 하다가 말고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 장벽을 못 넘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겨내려면 일단 공개를 해야 돼요. 블로그에 올리던 인스타에 올리던 아니면 뭐 보내보시던 누군가한테 읽어달라고 해서 공개를 해봐야 깨질 수도 있죠. 누군가 에이 싫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좋다 이렇게 반응해주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팬도 생기고 악플도 받고 이제 그거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 단단해져요. 왜 권투 선수들도 그러잖아요. 맞는 것도 많이 맞아보면 맷집이 생겨서 나중에는 똑같이 맞아도 덜 아프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처음에 악플이 달렸을 땐 사실 악플이 달린다는 게 내가 글이 좋아졌다는 뜻이거든요. 악플이 안 달린다는 건 이렇게 봐도 그냥 그렇고 저렇게 봐도 그냥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 딱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악플을 안 다는 거예요. 근데 악플이 생겼다라는 건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게 확실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악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악플을 처음 받은 날은 막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몇 번 받다 보니까 거기에 단련이 돼서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공개하고 피드백을 자꾸 누리세요. 그렇게 겪다 보면 얼마든지 나중에 괜찮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책 읽기,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읽고 쓰는 거는 사실 제가 읽기와 쓰기를 따로 쓰지만 단어가 따로 있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많이 읽은 사람이 쓰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글을 쓴다는 사람이 읽지 않고 글을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풋이 많아야 사실은 좋은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좋은 글이 나오고 그런 아이디어나 어떤 생각들도 나옵니다. 똑같은 걸 봐도 책을 많이 안 읽은 사람은 전혀 느낄 수 없는 거를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또 같은 걸 보고서도 다른 걸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읽는 것은 굉장히 쓰는 일에 중요한 일이다. 거의 한 가지랑 똑같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솔직히 여러분 많이 잔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그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다는 얘기했죠. 출판사는 6만 개가 넘는데 실제로 출판 시장은 너무 안 좋아서 대부분의 책들이 일쇄를 못 판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1000권을 못 팔고 2000권을 못 팔아가지고 그렇게 작가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독서율이 굉장히 낮아요. 독서율이 뭐냐면 1년 동안 책을 한 권 이상 읽은 사람이 전체에서 몇 %나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독서율이 2019년에 51%였고 21년에 47.5%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중에 절반은 책을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게 통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책 읽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읽지 않으면 안 읽고도 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사시겠지만 사실은 읽지 않는 건 나한테 행하는 아주 최악의 그러니까 최고의 자기를 학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보면 여러분 그 역사에 보시면 중국의 진시황이나 또는 독일의 나치스가 막 책 태우고 분서하고 이런 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배우셨을 수도 있고. 근데 왜 책을 태울까요? 그런 독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왜 책을 태울까요? 책을 왜 못 읽게 할까요?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 생각을 하니까. 생각을 못해야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야 내가 엉망으로 통치를 하건 안 하건 내 말을 잘 듣고 사람들이 따를 텐데 사람들이 막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깨닫고 대항할 수도 있고 반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책을 못 읽게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고 생각을 안 하면서 살면 결국에는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잔소리 같으니까 너무 많이는 말 안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하는 그 변명 중에 하나가 시간이 없어요. 너무 없어서 못 읽어요 이러는데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시간이 생깁니다.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생겨요. 옛날에는 한 권 읽을 시간도 없었는데 많이 읽는 사람일수록 더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여러 권을 동시에 읽을 수도 있고 그게 내가 흡수하는 게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또 삶에도 여유가 생겨요. 책으로 알게 된 게 많아지면 내 삶도 이제 정돈이 되고 옛날에는 막 일에 휩쓸려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걸 내 스스로가 정돈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여유롭게 책을 많이 읽을수록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읽으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책을 찾아야 될까? 좋은 책을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왜냐면 보통 저한테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책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 많은데 저는 사실 책 추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받는 것도 싫어하고. 왜냐하면 책도 인연 같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저는 우리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데 모든 여자들한테 우리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인연이 있고 나한테 맞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막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내 인생 책입니다. 그러면 막 그 책이 좋은 것처럼 읽지만 대체로는 좋지만 그게 나한테 정말 인생 책이 되라는 법은 없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좋다고 하는 책을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나한테 맞는 책, 나의 인연이 되는 책을 찾아가는 그 작업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책을 읽는 것 자체도 좋지만 저는 사실 그 책을 만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 요즘 월요일마다 책 나눔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이제 읽은 책을 10권씩 일주일에 모아서 일주일에 10권씩 책 나눔을 해드리고 있는데 중국 전역에. 근데 그 이제 인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330권을 지금까지 나눴어요. 근데 인기가 좋아서 제가 월요일 9시에 모멘트에 딱 올리면은 이제 막 댓글에다가 저 1번 주세요, 4번 주세요 이렇게 올리는데 10분 안에 그게 다 마감이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저 3번하고 5번 주세요 이렇게 막 했는데 그 사이에 그 1, 2분 사이에 나가버려가지고 그 책 나갔어요 그 책 나갔어요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한 권 남은 책을 이제 그분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2권 신청한 게 다 안 돼서 제가 딱 한 권 남은 책을 이 책은 어떠세요 하고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좋았다고 막 모멘트에 이제 올린 걸 제가 봤어요. 그걸 보면서 사실 책도 인연이라서 어쩌면 잘 맞는 책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앞에는 잘 안 되고 일부러 다른 책들은 잘 떨어지고 이 책이 자기 주인을 찾아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제가 책을 사놓고도 안 읽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막 자꾸 땡겨가지고 고개가 글로 가서 한번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읽었던 좋은 책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책이 막 나를 불러서 읽어달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마찬가지로 물론 책이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를 당기는 책이 있고 나와 맞는 그런 인연의 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냥 누가 읽어라 하는 책을 읽을 게 아니라 그 책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책을 찾으려면 보통 이제 정독이 맞냐, 뭐 다독이 맞냐 그러는데 일단 저는 초보라면 아직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독에 먼저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많이 읽어야 거기서 나의 취향이나 또 내가 좋아하는 거, 나한테 맞는 걸 찾는 눈이 생겨요. 안목이 생겨요. 그러면 그제서야 인생책이 보여요. 인생책을 찾을 수도 있고 그 인생책을 만약에 내가 책을 많이 안 읽은 상태에서 읽으면 봐도 좋은 줄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곡서량이 쌓인 다음에 그 인생책을 만나서 읽으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흡수해서 내 삶에서 정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내가 그 50%에 해당한다. 1년에 책 한 권도 잘 안 읽는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일단은 한 권이라도 더 읽으려고. 아무 책이나 괜찮아요. 심지어 뭐 만화책도 좋고 뭐 글밥이 너무 적은 초등학생 책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뇌가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양을 읽지 않으면 뇌가 멈춰서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고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수준이 될 때까지는 일단 많이 읽어서 뭐라도 닥치는 대로 많이 읽어서 뇌가 일단 움직이게 만들고 그 다음엔 이제 재밌어질 거예요. 왜냐면 이해가 가니까. 이해가 가야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책들이 재밌고 뭐가 진짜 좋은 책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재미가 쏠쏠하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 책 독서량이 많아졌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장르별로 이제 균형을 맞추고 이제 그런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막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글 중에 하나인데 그 다산 정약용은 아시죠? 다산 정약용이 유배를 당해가지고 이제 막 패족이 됐을 때 그 유배지에서 아들한테 쓰는 편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패족 이제 다 망했잖아요. 그 집안이 이제 망했을 때 패족으로서 잘 처신하는 건 오직 독서하는 것밖에 없다. 온리 독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하는데 독서도 해라 좋다 이게 아니라 독서밖에는 살아날 길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독서입니다. 만약에 이제 아직은 그렇게 뭐 인생의 바닥을 칠 일이 없었고 그냥 잔잔한 고난 정도 있을 텐데 이제 살다 보면 어른이 되다 보면 이제 별별 일들이 막 생기거든요.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뭐 경제적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배신당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어떤 바닥이든 간에 그 바닥을 쳤을 때 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길을 잃은 것 같고 이럴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진짜 유일한 길은
독서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거기서 여러분이 길을 찾고 일어날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잊어버려도 내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정말 끝난 것 같을 때, 세상이 끝장난 것 같을 때, 그럼 그때 윤소희 작가가 이런 말 했었는데 그거 기억하시면서 그냥 책을 한번 그냥 미쳤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자 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럼 분명히 살아날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이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가로서의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저자가 되라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글쓰기 꿀팁 몇 가지 나눠드렸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읽기랑 쓰기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에 대한, 독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고민이 되잖아요. 내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까? 벌써 뭐 나 소설 쓰고 싶어요. 이렇게 벌써 구체적으로 있는 분들은 아주 좋은 거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 아이들도 여러분 또래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제가 이제 나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꿈이 뭐야? 뭐 이런 걸 물어보면 트럭 운전사 되고 싶어. 아니면 뭐 주유소에서 뭐 기름 넣는 사람 되고 싶어. 농부가 되고 싶어. 이런 얘기를 거리낌 없이 하고 또 좋은 생각이다. 저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아주 쉽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딱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제가 또 같은 질문을 많이 하죠. 넌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무슨 일 하면서 살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엔 다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무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들한테 제가 학원은 안 보내니까 제가 맨날 하는 게 너 학원도 안 가는데 글쓰기 한 장은 할 수 있잖아. 이래서 숙제를 내는데 그때 그래서 너무 궁금한데 말을 안 해주고 맨날 모른다고 답을 하니까 그러면 나의 미래의 직업이라는 제목을 줄 테니까 A4 한 장만 써봐 이렇게 숙제를 냈어요. 그래서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하고 있는 고민을 알게 됐어요. 딱 처음부터 첫 문단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있어. 그럼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죠. 잘하는 거 해야 되나? 근데 나는 이게 하고 싶은데 내가 잘 못해. 그리고 왠지 성공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좀 두려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고 나서 그 사람이 참 재밌죠. 말로는 절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글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제가 아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덕분에 이제 저도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소재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엄마나 부모님하고 막힐 때는 글을 통해서 얘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잠깐 곁길로 샜지만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제가 그냥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특히 저는 이제 한 가지를 딱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우물을 파지 못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서 여러 직업을 경험해 봤잖아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 아나운서라든지 또 베인앤컴퍼니가 세계 3대 컨설팅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 한번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MBA 공부하고 있는 형아들이나 누나들도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일 가난하고 힘든 그런 작가가 지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일단은 하고 싶은 거에 먼저 강세를 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고 도전해도 결국에 정말 안 돼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지금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고 싶지 않은데 저도 어쩔 수 없이 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컨설팅이나 뭐 MBA를 공부하고 컨설팅을 했던 이유가 빚을 갚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사실 하는 동안에 막 억대 연봉을 받고 성공했다 그러고 막 굉장히 사람들이 대우해주고 그랬지만 굉장히 공허감을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제 성향에 맞는 일이 아니었고 제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거기서 굉장히 공허감이 느껴지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돈을 못 벌고 막 이래도 지금 글 쓰고 막 눈도 나빠지고 막 허리도 아프고 이러지만 지금은 굉장히 행복하고 제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고 싶은 일이 저는 글 쓰는 일이거든요. 지금도 도전하고 있는 게 제가 지금은 에세이스트로 이제 수필가가 돼서 수필을 쓰고 있지만 소설가로 다시 등단해서 소설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금 계속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또 새로운 꿈, 나이가 50이 다 돼가지만 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지금 제가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일단
지금 제가 여기에 인용한 책이 제가 첫 번째 책이었어요. 세상의 중심보다 네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해라는 책인데 거기 말을 이제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가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해. 설사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조금 또는 꽤 많이 돌아가야 할 테지만 그걸로 절대 인생이 끝나지 않는단다. 실패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을 더 값진 경험들을 하게 될 테고 네 삶에 그만큼 깊이가 생기는 거니까. 시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면 죄지 완벽하지 못한 것은 죄가 아니란다. 피 흘림과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꿈은 그저 환상일 뿐이야. 네, 제 책의 일부를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인스타그램은 소위 밑줄 라이터라는 이름으로 책 읽어주는 작가 윤소희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메일은 미스티디오@naver.com, 위챗은 미스티디오. 그래서 지금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위챗 QR 코드고 오른쪽은 인스타 QR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스타 DM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위챗으로 친추해서 책 나눔 받으셔도 되고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책 나눔을 하고 있으니까 책 나눔을 받으셔도 좋고 또 특히 이제 나는 작가가 되고 싶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친추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거나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정말 서포트가 필요할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선배로서 또 어른으로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질문해 주세요. 책이나 어떤 글을 쓴다고 할 때 네. 표현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속에 담긴 이야기가 더 중요할까요? 표현이라는 거는 묘사? 네, 묘사든지 문체든지 어떤 아. 전달하는 방식 같은 거. 그런 거랑 그다음에 스토리. 그러니까 주로 이제 소설이나 이런 거 쓰고 싶다 그러셨죠? 네. 사실은 둘 다 중요하고 그다음 소설가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등단한 소설가가 아니니까 저 완전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저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었는데 문체가 중요한 소설을 쓰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건 위주의 전개 그런 서사가 중요한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그게 좀 나눠져요. 사실 둘 다 잘 쓰면 너무 좋겠지만 대부분이 약간 이쪽을 잘하든지 문체 쪽이 좋든지 아니면 서사 쪽이 좋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그래도 충분히 훌륭한 소설가가 될 수 있어요. 자기의 강점을 살리면. 그래서 내가 문체가 더 좋은지 아니면은 서사, 이야기 만드는 걸 훨씬 잘하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민하는 걸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다니까 너무 막 떨리고 막 설레고 그러네요. 네, 아나운서나 경영 컨설턴트 같은 과거의 경험, 잠깐만요. 잘 안 보이는데. 과거의 경험들이 작가로서 창작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다양한 경험을 해볼수록 사실은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 근데 또 제가 할 수 있는 경험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한 사람이 막 직업을 100가지를 해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나마 그래도 같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해보고 또 완전 다른 분야를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사람들하고 대화했을 때 내가 생각하고 느꼈던 그 세계가 있고 그다음 또 이쪽 비즈니스 세계에 왔을 때 거기서 주고받는 내용의 대화나 또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이런 게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그 다양한 시선과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한 가지만 하고 한 지역에서만 살고 그랬으면 아무래도 그게 좀 더 시야가 좁겠죠. 근데 다양한 곳을 다녀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본 사람들은 조금 더 그게 넓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의 경험도 도움이 됐고 제가 지금도 계속 여행 다니고 이러는 이유가 자꾸 다른 사람들 만나보고 다른 세계에 가서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서정님은 책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거는 책이 어떤 종류 책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중심보다 네 삶의 주인이길 원해라는 거는 어떤 책이냐면 여러분 같은 청소년 또는 대학생 정도를 이제 타겟으로 해서
제가 엄마가 아들한테 편지 쓰는 형식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들, 뭐 사랑이라든지, 뭐 사랑이라고 하면 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뭐 키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세부 분야를 나눠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저는 이제 아들밖에 없으니까 아들한테 편지 형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쓴 거예요. 아니면 뭐 꿈이면 꿈 또는 뭐 인생은 인생 뭐 상처면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걸 쓸 때는 내가 겪었던 조금이라도 어른으로서 겪었던 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거를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아까처럼 네가 진로로 지금 막 고민하고 있을 텐데 그럴 때 어, 두려워하지 말라. 네 꿈을 위해서 일단 시도해 보는 게 좋고 설사 실패해도 괜찮아. 왜냐면 실패했을 때 돌아간 그 시간들이 저한테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게 사실은 굉장히 그 큰 자산이 됐거든요. 더 깊이가 있어지고 또 고생한 만큼 또 생각도 많아지고 깊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그냥 고생했고 끝났다가 아니라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그런 실패라도 좋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출판하는데 얼마나 걸렸냐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책이 아니라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한 거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쓰기 시작을 했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쓰기 시작했고 출간이 2017년에 됐으니까 한참 걸렸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제가 소설만 썼어요. 그래서 신춘문예 같은 거 열심히 보냈는데 계속 몇 년 떨어지면서 일단 출간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보자 그래서 에세이로 바꿔서 출간을 처음 한 건 201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6년 가까이 걸린 거죠. 그래서 좀 오래 걸린 편이었어요.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아는 게 없었고 그다음에 제가 한국에 살지 않고 계속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생을 했어요. 그다음에 시를 습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저만의 시집을 내고 싶은데 어느 정도 써야 되고 어디에 연락을 해서 책을 만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한국은 시인, 소설가, 사실 수필가도 원래는 등단이 있는데 수필가는 요즘 좀 많이 넓어져가지고 등단 안 하고 그냥 많이 내고요. 시인이나 소설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등단이란 제도를 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문예지라에 내가지고 1등을 하거나 신춘문예에 내서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등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연말에 신춘문예 있다는 건 알죠. 그래서 1월 1일 날 신문에 조선일보 신춘문예, 뭐 한국일보 신춘문예 해서 한 사람만 딱 뽑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날부터 소설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문이 좁아요. 근데 사실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설도 출판사에 투고를 하고 그 출판사에서 좋다고 하면 출간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다양하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문단이 작고 거기서 통과된 그 등단 제도를 통해야만 진짜 시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제대로 된 시인으로서 내가 평생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등단을 통하는 그러니까 신춘문예라든지 어떤 문예지에 문예지 정보들이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제대로 활동하는 게 제일 좋고 왜냐면 무시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꼭 문단을 활용하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꼭 시인이 될 건 아니고 나는 그냥 나의 책을 한번 갖고 싶어 이런 정도라면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독립 출판도 있고 뭐 1인 출판도 있고 출판사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작은 출판사에 응모를 투고를 해봐서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도 이제 젊은 중고생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판사 편집자들도 인스타를 보고 그 쓰는 중고생들도 인스타를 하고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컨택이 온 경우도 저도 이제 인친 중에서는 중고등 학생들도 꽤 있어서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인스타 통해서 글 보고 출판사에서 컨택이 와서 한번 내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안 보여주면은 그게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적으니까 일단은 인스타 같은 걸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소설책을 읽는 걸 좋아해요. 네. 편향적인 책 선정이 제 글쓰기에 도움이 될까요? 괜찮습니다.
일단 저도 소설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1년에 200권 정도를 읽는데 한 절반 정도는 소설을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향됐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래서 나머지를 골고루 읽으려고 뭐 물리학 책도 읽고 또 뭐 철학 책도 읽고 골고루 장르를 그래도 나눠가지고 좀 골고루 살려고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는 확실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계속 끌리니까 그걸 자꾸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은 끌리는 걸 자꾸 읽다 보면 길이 자꾸 달라져요. 소설책도 자꾸 읽다 보면 그 소설에서 다루는 세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는 정말 수학책을 읽고 싶고 어떤 순간에 소설을 읽다 보면 또 다른 미술이나 뭐 이런 예술 책을 읽고 싶고 이런 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점점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 책이 편향된 거 아닌가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편식은 여러분 몸에 나쁘지만 편독은 괜찮습니다. 특히 소설 쓸 때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세우고 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래서 아이디어를 그때그때 구상하는 게 나을까요? 저도 고민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소설가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소설가는 딱 개요를 짜가지고 뼈대를 먼저 싹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늘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충 캐릭터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 사람한테 말을 시켜요. 소설 그 가상의 인물이잖아요. 소설은. 근데 그 캐릭터를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걔한테 말을 시키다 보면 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저리 무슨 분신사바도 아닌데 근데 그 얘기를 받았으면서 자기가 이야기를 내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얘기가 흘러갔어 이렇게 말하는 작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옳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게 사람마다 어떤 뭐 직관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또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쓰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요즘 MBTI 되게 많이 하잖아요.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런 거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띵킹이 또 앞서고 어떤 사람은 필링이 앞서고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사람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만약에 뼈대를 잡고 쓰는 게 편하다 그러면 뼈대를 잡고 쓰고 아니면 나는 진짜 그냥 분신사바처럼 받아 쓰는 게 편해 이러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항상 글을 쓸 때 주제나 소재를 잡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주제를 좀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제를 주면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책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글쓰기 매일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일매일 제목을 하나씩 주는 그런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하셔서 그냥 거기서 주는 대로 매일 이렇게 쓰시는 방법도 있고 그게 어려우면 아니면 그래서 저는 생각날 때마다 제목 써가지고 이렇게 쿠키통 같은 데 넣어놨다가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오늘 걸렸네? 그러면 이제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했듯이 큰 걸 자꾸 쓰지 말고 뭐 사랑, 인간, 뭐 세상 뭐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구체적인 거, 작은 거 하나를 찾아 오늘 본 것 중에서 내가 특이했던 게 뭐가 있었지? 길거리에 무슨 돌멩이 하나 뭐 아니면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단추 하나 차라리 그런 걸 보고서 쓰시는 게 이야기를 뻗어나가기 훨씬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송 작가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 글쓰기 연습해야 될까요? 근데 글쓰기가 나중에는 장르가 나눠지지만 결국에는 아까 제가 일반적인 글쓰기에 대해서 팁을 드렸잖아요. 그런 게 결국에는 처음에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써야 돼요. 자꾸 써보고 그다음에 내가 방송 작가가 되고 싶다면 드라마나 이런 것들 그런 대본 같은 것도 좀 사서 보고 그게 또 드라마를 직접 보는 거랑 대본을 사서 보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내가 좋아하는 그 장르를 계속 쓰고 싶은 장르를 그렇게 엄청 질문이 많네요. 문체가 너무 딱딱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 딱딱한 문제가 저만의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나쁘냐면 어디서 본 거 같은 거. 왜냐하면 이제 글쓰기 연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필사잖아요. 저도 이제 필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그 사람 문체를 닮아가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다듬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뭐 누구 작가 문체인데 이거는 누구 작가 문체인데 이거보다는 이 작가는 굉장히 독특하다. 그게 오히려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딱딱한 게 근데 이제 딱딱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이제 좋은 글이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문체가 딱딱하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딱 읽으면 이건 누구 문체다. 이게 딱 보이면 이건 이마윤 문체다. 이렇게 딱 보이면 그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요. 좋은 방법 감사드립니다. 제비뽑기. 네, 제비뽑기 그래서 저는 쿠키통에 생각날 때마다 제목 아니면은 뭐 어디서 뭐 볼 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책 제목 같은 것도 좋고
아니면 뭐 드라마 대사 같은 것 중에 한마디 뽑아도 좋고, 아무거나 볼 때마다 아무튼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노트, 메모. 길 가다가 항상, 여러분은 근데 다 그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메모 앱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가 쓰는 앱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에버노트를 쓰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뭐 발견했을 때마다 이거 말 괜찮다 그러면 하나 적어놓고, 이 단어 되게 새롭다 그러면 그거 적어놓고,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써보는 것도 좋아요. 저 오늘 되게 행복했어요. 여러분이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작가가 되겠다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아서 내가 가난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작가가 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일단 좀 가난하고 몸은 고달퍼도 여러분 되게 보람 있는 직업이고, 그리고 진짜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내 삶 자체가 정말 달라져요. 내 언어가 바뀌면 여러분 세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체,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문장을 꼭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